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용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춘희의 깻잎 투쟁기,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 목소리 텐션이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에피소드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한참 녹음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노후한 기기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파일이 날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혼비님과 JYP와 YG가 지난 15분간의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생으로 다시 리바이벌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게 또 거의 되잖아, 또 우리가. 되죠. 우리는 가끔 해봤거든요. 네. 이런 짓을. 네.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하는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주거 이야기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좀 화가 많이 났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면서 당신들을 사실 돕고 동료인 이주 노동자들을 대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농장주들이 무엇이라고 답을 하냐면, 어차피 못 살고 더러운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는 만져볼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을 우리가 주는데, 근데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열심히 일하고 그들 없으면 농사도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와가지고 지금 일을 해주고 어쨌든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못 살고 더러운 곳에서 왔는데 그렇게 대접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데, 이 우춘혜 선생님도 책 중간중간에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그 나라에서 한국에 오시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이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도 많고 공부도 할 만큼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그리고 뭔가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마치 60년대 70년대에 독일이나 혹은 중동으로 건너간 우리 선배 아버지 삼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아주 조악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으면서 한 4년 10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느끼는 그 모멸감,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반감, 그리고 얼마나 좀 참담하겠어요. 왜 그런 게 감정이입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지를 보면서 참 한국 사람 나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한 대목은 그나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 책에도 나오는데 이제 임금 체불 얘기하기 전에 이런 생각하시는 그 고용주들이 꽤 있어요. 아니 쟤네 못 사는 나라에서 그지같이 살 텐데 비닐하우스에서 재우면 좀 어때? 네. 응? 이렇게 헛간 같은 데서 재워도 지네 나라에서는 살던 데보단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캄보디아나 이런 좀 가난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땅도 되게 넓고 그래갖고 주거 환경은 또 멀쩡한데 사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설령 진짜로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되게 조악한 주거시설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어쨌든 한국에서 기본적인 어떤 주거 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사는지가 사실 뭐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임금에서도 좀 이따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최저임금 같은 거를 이제 안 지키고 네.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 니네 나라에서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받지 않니?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제 자꾸 하는데 네. 그게 그러면서 정말 거의 6천만 원, 7천만 원 가까이 임금이 체불이 됐는데 그걸 결국에 못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책을 읽으니까. 그게 6천만 원, 7천만 원이면 우리 입장에서도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전 너무 큰 돈이에요. 한국인한테는 한 6, 7억 되지 않습니까? 대충? 아니 근데 못 돼도 3억, 4억.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제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 온 분들에게 6천만 원, 7천만 원이면 진짜 못해도 한 뭐 3억, 4억. 그 1인당 GDP만 가지고 비교해봐도 네. 뭐 대개 5배, 1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3억, 6억 되는 돈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돈을 줄게 하다가 결국에는 체불을 하는데 사실 완전히 배째라인 건데 왜 체불을 할 수가 있냐면 어차피 4년 10개월이 되면은 모국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의 임금 체불한 농장주에게 임금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을 루트가 없는 전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한국의 법제도가 그 이주 노동자들이 어쨌든 정당하게 일한 만큼 월급을 제대로 받고서 자기 나라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약간 방조하고 맞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렇게 6천만 원, 7천만 원을 체불이라는 것은 몇 달, 몇 년을 계속 일을 했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석 달, 넉 달째까지도 임금을 못 받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왜 저기서 계속 일을 했을까 좀 의문이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고용 허가제라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법 제도인데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고용주의 허락을 무조건 받아야 해요. 그래서 넉 달, 5달째 월급을 못 받아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려면 그 월급을 주지 않는 고용주한테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가 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움직이면 불법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추방당할 거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몇 달 동안 임금 안 주는 사람이 그래 너 다른 데 가서 일해라 이러고 추천서처럼 그쵸. 사업장 변경 신청서 이런 거를 써줄 리도 없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 법제도가 그럼 노동자가 일한 만큼 임금을 못 받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개인 노트에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고 이런 것들을 다 세세히 기록해두는 노동자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 그것도 그냥 그건 너희들 관점에서 쓴 거니까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증명할 또 수 없는 어떤 거니까. 고용주는 그 수첩을 들이밀면서 내가 이렇게 길게 일했는데 왜 돈 안 주냐 그랬더니 그 수첩을 뺏어가지고 불태워버렸다는 맞아요. 사례도 네, 나오고. 불태워버리기도 했고 그리고 다행히 수첩을 고용주로부터 지킨 이주 노동자가 내가 일한 근거를 이렇게 다 기록을 꼼꼼하게 해놨는데 터무니없이 돈을 적게 받거나 혹은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한국의 이제 관련 법제도 기관에서 그걸 보고서 아니 이거 네가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부분적으로만 인정을 하는 사례. 그러니까 이거 뭐 밭이나 하우스에다가 무슨 출퇴근 그쵸. 태그할 수 있는 그런 걸 그쵸.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CCTV를 설치해서 그거를 계속 매일 다운을 받아서 파일로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1년 12월에 저는 이 부분을 읽고서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 12월에 이런 판결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저는 뉴스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몰랐었던 데다가 그 내용을 보니까 더 약간 부끄럽고 참담하더라고요. 그 이주 노동자 한 3명 정도랑 5명이네요. 5명이랑 그리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청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취업을 했을 때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그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게 강제 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제 12조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제 15조 그리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인 헌법제 32조 등등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소원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찬성 7 반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가 불법 체류자가 급격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건 합헌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근데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헌법 조항이랑은 좀 맞지 않다라는 네. 정도의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그 판결문에는 안 적혀 있지만 그 니네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우리 헌법이 보호해주는 대상이 아니야.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 깔려 아닙니까? 있었겠죠. 너무 깔려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고용하는 한국의 농장주들만 너무 보호하게끔 법이 짜여 있는 거예요. 이 고용주들의 이익만을. 그래서 그 사업장 고용주가 허락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3년 동안 3회까지만 이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아까 YG님이 그 읽으신 대목에도 있지만 사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장 선택의 자유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약간 좀 웃긴 게 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서 뭐 문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제도 때문에 오히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만 합리적인 이주 노동자라면 지금 딱 그냥 간을 보니까 이 주인이 월급을 제대로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한 2달, 석 달, 넉 달째 월급을 안 주는 꼴을 보니 그러면은 계속 이 주인한테 매달려가지고 일을 하다가 4년 10개월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된 상태로 고국으로 돌아가느니 위험 부담을 안고서 그냥 농장에서 도망쳐가지고 미등록 노동자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도들이 불법 체류를 더 조장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심지어 딴 직장으로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 중에서 페이가 가장 낮고 노동 강도는 일은 가장 제일 힘들고 제일 힘든 게 이제 그 농장에서 일하는 건데 그 농장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맞아요. 뭐 공장도 공장 나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뭐 공장은 계속해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부나 헌법재판소나 이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와 같은 어떤 시민으로서 생각을 하지 않냐면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사례로 하나로 나왔지만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농업으로 해서 오신 분들은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부가. 근데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전혀 제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공장 노동자로 들어왔고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 농업 노동자로 들어왔는데 혹은 각각 들어왔다가 한국에서 이제 서로를 알게 돼서 본국에서 결혼을 했다거나 아무튼 여러 루트로 이제 딱 부부가 되면 어쨌든 둘이 같이 살 수 있게 한쪽이 한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줄 법도 한데 그것 또한 법으로 막아놨더라고요. 네. 이동할 수 없게. 융통성이라고는 뭐 전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고용 허가제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성실 근로자 제도라는 네. 것도 또 있더라고요. 네. 4년 10개월 동안 한 직장에서 꾸준히 사고 안 치고 잘 일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죠,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절차 없이 4년 10개월을 다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 거죠. 뭐 그렇죠. 하여튼 예. 근데 비자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라도 예를 들어서 봐봐요. 4년을 내가 이 직장에서 일했어. 그쵸. 근데 이 사업주가 약간 좀 나쁜 사람이라 가지고 그때부터 월급을 안 줘. 그러니까 한 3년 일했을 시점부터. 아니 한 4년 일했을 때부터. 네네. 그럼 나머지 10개월 10개월. 동안을 돈을 안 줘.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 주겠지 설마 안 줄까 이러고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4년 10개월을 채워야 그 다음 또 4년 10개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도망가기도 그렇고 그런 심리를 악용하면서 계속 뭐
네. 안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임금 관련해 가지고는 체불 얘기만 지금 했지만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것도 너무 있죠. 많죠. 너무 너무 많고. 많죠. 최저임금을 서류상으로는 지키는데 실제로는 서류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 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초과노동. 네. 그러니까 그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을 시키는데 8시간 일한 것만큼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돈을 주니까 사실은 그게 최저임금 위반인 거잖아요. 네. 그런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음.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뭐 진짜 여러 가지 답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소농들도 힘들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든 농민들이 힘든 농사를 이제 그 스스로의 힘으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필요한 건데, 근데 이제 본인이 어쨌든 간에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 더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제 본인 입을 피해를 전가시키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들이 좀 책을 읽으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깻잎 농장 부분을 이제 가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약간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있을 텐데. 저희가 되게 납작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닌 경우들도 꽤 많은 걸 네. 보고 저도 되게 놀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깻잎 농사가 요즘에 수지가 맞는 농사인 것 같더라고요. 이 우춘희 선생님이 뭐 모든 걸 다 조사를 했을 리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그 우리나라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관찰을 하셨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상당히 정확할 텐데, 근데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깻잎 농사 같은 것도 짓는 농가의 소득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다를 텐데 약간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이 농장주들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의 어떤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추가로 알고 싶은 게, 혹시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착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에도 있을 텐데 좀 종합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너무 착취하는 사람이 농장주들이고 당하는 사람이 이주민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후속 보도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나 정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면 깻잎을 좀 더 비싸게 사줄 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중간에 뭐 유통업체로 맞아요. 가거나 뭐 농장주한테로 맞아요. 가거나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법이 좀 보완이 돼야 될 텐데, 제가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더 나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최근에 관련 이슈가 있었다고 했었던 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정부가 지금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고용허가제의 사업장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고 등등이 이제 인권 침해다라고 계속 싸워왔었는데, 올해 이제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전부 보호하는 쪽으로 바뀐 게 아니라 더 억압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이제 올해 9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뭐 하나를 더 했냐면, 최초 근무를 시작한 지역 안에서만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역 이동 제한까지 걸었어요. 올해 나온 법안이. 그러니까 이건 또 수도권이나 좀 더 노동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려고 이제 또 이런 결단을 내린 취지는 건데, 네, 알겠어요. 네. 근데 점점 역행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취지는 알겠는데 시골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으로 온 사람이 뭐 서울에 와서 공장에 네. 못 가도록 하겠다. 취지는 좋은데 그럴 거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 체불 안 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안 받도록 하는 뭔가 좀 장치를 해줘야 네.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임금 체불이 얼마 이상 혹은 몇 개월 이상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케이스는 사업주의 사업장 변경 신청 서류가 없어도 승인이 없어도 옮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거는 쉽잖아. 이건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결국 지금 보세요. 2020년 기준으로요. 임금 체불을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32,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못 받은 금액이 1287억 원. 대충 계산하면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신고한 사람만 집계한 거니까 그쵸. 못 받고 그냥 조금 못 받고 넘어간 사람, 뭐 그냥 도망간 사람 다 따지면은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4년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국 못 받으면은 한국에서도 못 받은 돈을 그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뭐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쓸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받을 방법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용주들은 뭐 니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태도로 그냥 처음부터 안 주려고 마음 먹고 쓰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뜻이겠죠. 그 우춘희 선생님이 이 책 곳곳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 뭐냐면, 이 농촌에서 지금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 농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노동자로 고용할 수 없는 현장에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 산업을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살림살이가 나아진 농민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깻잎이고 닭고기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분들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고, 그분들이 없으면은 뭐 수입해 와야지 뭐. 네. 그 최저임금 제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부 업종에 따라서는 차등 적용하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이제 일부에서 하잖아요. 그 여기 이제 농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 농업 현실은 어렵기 때문에 농촌에서 근무하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좀 싸게 더 주자. 어떻게 공장이랑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냐. 근데 그것도 그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내국인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우리가 뭐 일부 뭐 숙박업이라든지 뭐 몇 개 업종은 워낙 어려우니까 최저임금을 다르게 낮게 적용합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외국인은 제3세계에서 온 외국인은 좀 덜 주게 하자라는 목소리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인들도 있다라고 외국인 노동자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최저임금의 절반만 준다고요? 그럼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세금도 절반만 낼게요.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음식값도 버스값도 절반만 낼게요. 그러면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세금이나 뭐 교통비나 주거비나 이거는 다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쵸. 쓰는데. 그리고 진짜 노동자들이 겪는 이야기들을 썼지만 또 이 안에서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네. 또 성폭력, 성폭력, 성추행. 근데 아까 임금체불도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한국 사회에서 임금체불보다도 훨씬 더 스스로가 증명하기 어려운 게 성폭력인데, 성폭력은 정말 거의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도 직장에서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하면 네. 사실 미투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주노동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맞아요. 어려움에 처하겠죠. 네. 너무 그 약간 좀 저도 화도 많이 나고 너무 부끄러웠던 게, 뭐 소설 같은 거 읽으면서 혹은 뭐 입문서 읽으면서 예전에 이제 흑인 노예 시절의 미국 이런 것들을 읽고 그랬었는데, 약간 사실 되게 가까운 곳에서 정말 노예 제도와 흡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걸 너무 아무것도 모른 채 너무
무심하고 약간 무감하게 저도 약간 좀 공모하고 살았던 느낌이 있어서 되게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발상의 전환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모두가 약간씩 손해를 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조금 잘해주면 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일단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서 뭔가 성취를 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아질 테고 그러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고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우리를 대접해 준다. 한국에 가서 일할 만하다 그러면 좀 더 양질의 좋은 분들이 한국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이제 계속해서 특정 산업 분야의 일자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대로 또 그 산업에 종사하는 예를 들어 농장주 같은 분들은 농장주 같은 분대로 인력이 좋은 인력들이 꾸준히 수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테고 그 혜택을 우리 시민들도 당연히 입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위상이라던가 한국 사람에 대한 선호도 같은 것도 높아지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국격이 높아지는 곳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렇게 멀리 있는 우아한 장점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우리 이제 맞아요.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예. 그 뭐 농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간병이라든지 이런 거 누가 할 것이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점점 부족해질 것이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이주노동자로 일해본 역사가 많은 나라잖아요. 네. 우리도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고 같이 살 생각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저들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한국인이 하지 않는 더러운 일, 허드렛 일, 뭐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약간 사실 2등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거잖아요. 국민들이 옛날에 선진국에 가서 일했을 때 다 그 무슨 산재보험, 무슨 건강보험 이런 거 혜택 다 받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거랑 현지인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임금 받았고 그렇게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시절을 기억을 못하고 참 이러고 있다는 게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성폭력 말씀하셨는데 성폭력 피해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잖아요. 네. 그러면 긴급 사업장 변경이라는 게 허용되는 이게 명목상으로는 또 그럴듯한 제도가 있는데 피해 사례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그럼요. 네. 근데 피해 사례가 증명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 네. 그래서 신고해봐야 사업장 변경이 안 될 뿐더러 신고를 했는데 혐의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업주가 잘못한 게 없다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주 노동자가 출국을 해야 됩니다. 이상한 제도인 거지.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그렇게 생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는 이주노동자는 한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에게 뭔가 피해를 잠재적으로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열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들의 권익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들 때문에 사장님이나 네. 농장주를 보호하는데 맞아요. 너무 치중하는 법 제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우춘희 선생님이랑 인터뷰한 농장주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이주노동자 없이는 농사 못 짓는다. 그리고 자기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주노동자들이 떠나는 것, 그러니까 혹은 이번에 도망가는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죠. 네,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죠. 그랬는데 아직 네.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되게 참 웃픈 부분이 있죠. 코로나 팬데믹 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감염 사례가 굉장히 적었다. 근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그 이주 노동자들이 왕창 걸려가지고는 막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한국은 왜 이렇게 적었느냐?
원래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도 없던 시절부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게 되게 무서울 정도인 게 저도 전국 축제자랑 때문에 돌아다니면서나 봤지 항상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밭이나 이제 이런 곳이니까 어쨌든 시내나 이런 데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고립이 됐냐면 여기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충청도 경상도에서 만난 농업 이주 노동자들한테 혹시 이제 농장주가 아닌 일반 한국 사람들에게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지 이제 조사할 겸 이제 물어보고 다녔는데 차별당한 답이 경험이 없어. 차별당한 경험이 없어. 왜냐면 한국 일반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너무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선주민이랑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차별당한 적이 없다. 이 정도의 고립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왜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원래부터 이주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어요. 한 달에 2번 쉬는데 그 쉬는 동안 사람을 만나면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농촌 사회에서는 아주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니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상황인 거지요라고 답하면서 이제 꼬집는데 자꾸 우리 사장님 사모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하니까 싸돌아다니지 말고 사람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제일 싸돌아다니고 사람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사장님 사모님인데 왜 자꾸 우리들 보고 우리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인터뷰를 했던 분의 이야기도 이제 우프죠. 그리고 뭐 이제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가져간다 이런 주장도 많이 하는데 이 통계를 보면 외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 총액하고 외국인들이 받아간 보험급여 총액하고 계산을 해보면 통계가 다 잡힐 거 아닙니까? 2018년에 2,346억 원 흑자, 2019년에도 3,736억 원 흑자, 2020년에도 5,875억 원 흑자.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같은 게 아닌 이상은 다 20, 30대들이기 때문에 안 아픈 거죠. 안 이분들은. 아프죠. 근데 안 아픈데 또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려면은 일괄적으로 약 12만 원 정도의 지역 의료보험으로 그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게 일괄적으로 월 12만 원 정도의 약간 상대적으로 비싼 맞아요. 보험을 내야 되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달에 2번 쉬는데 2번 쉴 때는 또 다 휴일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게다가 언어를 지원해주는 병원 자체도 굉장히 드물고 이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약간 좀 충격받았어요. 네. 꽤 비싼 돈을.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분들도 어쨌든 자영업자는 아니잖아요. 월급 네. 받고 일하니까 네. 우리 직장인들처럼 소득 대비 몇 % 이렇게 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시골 농장에서 일하고 이러면 소득 파악이 잘 안 그러니까 된다고 그게 아니고 이제 시골 농장은 직장 가입이 직장으로 인정이 안 그게 되는 안 거예요. 되니까. 예. 네. 그래서 그냥 내국인 보험 가입자의 평균을 그 지역 내국인 내라고 지역 하는 거죠. 가입자의 평균. 평균이니까 그게 12만 원이니까 그래서 12만 원 한국 내라. 사람의 지역 가입자의 평균치보다는 훨씬 적게 벌 가능성이 많은 그럼요. 그렇죠. 최저임금도 보장을 못 받는데. 근데 많이 내니까 너무 많이 건강보험료는 내요. 많이 내고 혜택은 오히려 못 네. 받는데 우리는 물론 뭐 이제 일부 저 건강보험 제도 악용하는 재외 동포들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주 노동자들은 최소한 건강보험 재정에 오히려 기여하고 있지 네. 이 적자가 나는 건 맞아요. 아니다라는 것도 이 책에서 확실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성북 한책 비문학도서 한책 읽기 추천 도서로 이 책을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저는 올해 책걸상에서 지금까지 방송한 여러 좋은 책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책은 또 올해 책 갑니까 또? 올해의 책이 아니고 이제 작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냥 뭐 그 책의 완성도라던가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좀 많이 책걸상 청취자들이 읽고서 같이 토론도 하고 생각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최은영 작가가 소설 쓰는 최은영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는데 아까 혼비님 말한 거랑도 일맥상통한데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모를 때 가장 잔인하고 무감해진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나의 무감한 공모를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아팠다. 깻잎 투쟁기가 많은 분에게 가 닿기를
그리하여 이 책이 잔인함에 이토록 관대한 한국 사회를 변화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는 정말 우리 책걸상 청취자들만이라도 이 책을 좀 읽고서 우리 옆에 있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낯선 이웃들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줬구나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그분들이 진짜 이런 부끄럽고 비참한 상황에서 지금 놓여 있구나라는 걸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 다음 주 되면 또 좀 있으면 8월 13일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북데이 13 네,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8월 달에는 저 깻잎 투쟁기 네.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깻잎 투쟁기가 막 많이 읽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돼 막. 네. 역주행. 작년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책걸상의 영향력.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자, 다음 주에 크라우드 펀딩 마감도 있네요. 8월 18일. 그 다음 주인가? 아무튼 토크 콘서트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댓글 2개만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살롱 마담님,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이제야 읽었는데요. 정말 끄덕끄덕하며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솔직한 평가, 읽으니까 더 이해되는 책걸상의 매력이 뿜뿜한 방송입니다. 한동안 YG와 JYP 빨데 없어서 약간 심심했는데 엄청 웃었습니다. 뭐 다 맞는 말이니까요. 네, 여준기, 수질위생, 과학의 품격, 책 제목들 오랜만에 들으니 반가웠어요. 크크크.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곧 뵐게요. 토크 콘서트에서. 네네. 그 빨대 없어서 약간 심심했는데요. 오늘도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저 JYP나 YG는 가만히 있었는데 혼비님이 자기 외국인 만난 이야기 하면서 전국 축제자랑 2번이나 언급했죠. 네, 2번이나. 굳이 언급해도 언급 굳이 안 해도 될 대목인데 굳이 내가 전국 축제자랑 때문에 내가 지방에 많이 가봤더니 외국인들이 많더라. 자연스럽게. 아니 이 지금 우리가 오목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국 축제자랑 때문에 내가 가봤더니 지역 축제에서도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큰 작가님 이제 좀 늘었어요 스킬이. 빨대 꽂는 스킬이. 네. 우리한테 배웠을 거야. 션채님께서 영화 오펜하이머 개봉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방송 한번 하실 타이밍이라고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번역하신 최영섭 교수님 모시고 진짜 다음 주에 흥미진진한 이야기 합니다. 네. 바로 다음 주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금음에도 방이 아마 이미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네, 금음에 만들어져 있고 그 8월 1일부터 29일까지 YG랑 그리고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번역한 최영석 교수님이 가이드하는 한 달의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읽기. 네, 이거 모임도 꾸려져서 진행 중이니까요.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8월 13일은 다음 주 일요일이군요. 그리고 펀딩 토크 콘서트 펀딩 마감은 다음 주입니다. 8월 18일 날 마감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